안녕하세요. 결혼 잘못해서 인생 종칠 뻔한 50대 남자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아내의 역겨울 만큼 이기적인 본 모습을 몰라봤지 뭡니까? 이 여자 때문에 저도 저지만 저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뭐 따지고 보면 중간에서 아내를 제대로 단돌이하지 못한 제 탓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썰밤 구독자님들도 그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엄마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셨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자 혼자 애 키우면서 자영업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엄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손수 장을 보셨고요. 오전 내내 좁은 주방에서 불과 씨름하며 반찬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손님들 상대로 반찬을 팔았죠. 여자 혼자 장사한다고 무시하는 진상 손님들도 참 많았는데요. 제게 말은 다 안 하셨지만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나? 새벽에 혼자 거실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흐느끼던 엄마를 말이죠. 아빠의 이름을 간간히 부르면서 보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숨죽여 우셨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참 화가 났어요. 엄마가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말이죠. 나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엄마에게 의지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게 참 싫었네요. 그때부터 저는 열과 성을 다해 공부에 올인했어요. 하루빨리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엄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죠. 목표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일까요? 다행히 저는 계획했던 대로 명문대를 졸업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엄마에게 그동안 못했던 밀린 효도를 한꺼번에 할 수 있었네요. 휴가를 내서 같이 해외여행도 다녀오고요. 변변찮은 옷과 가방 하나 없던 엄마에게 이런저런 명품 선물도 많이 해드렸죠. 물론 엄마도 처음엔 너무 기뻐하셨는데요. 제가 나이 30줄이 다 돼갈 때쯤부턴 슬슬 다른 요구를 하시더군요. 그건 바로 결혼이었죠. 아니 상철아, 너보다 못난 놈들도 찰만 좋은 여자 만나 장가가더만 넌 왜 연애 한 번을 못하는 거니? 혹시 남자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동네 아줌마들 말 들어보니까 요새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던데. 아이 엄마, 내가 무슨 남자를 좋아해. 그냥 일하느라 바빠서 그렇지. 틈날 때마다 엄마랑 데이트도 해야 하고. 난 이제 너랑 데이트 그만하고 싶다. 참한 며느리의 토끼 같은 손주놈들 재롱이나 보고 싶지. 어떻게 맞선이라도 좀 알아보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놈의 알아서 한다는 소리만 벌써 몇 년째야. 엄마는 제가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까봐 걱정이 되셨나봐요. 됐다고 하는데도 굳이 결혼정보회사를 알아보더니 덜컥 저를 거기에 가입시켜버렸지 뭡니까? 회원비 환불도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소개해준 여자들과 맞선을 보기 시작했어요. 담당 매니저님이 제 이상형이라든지 상대 측에 바라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내건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엄마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여자를 원한다고 했죠. 딱히 제가 대단한 효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엄마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오직 저만 보며 살아오셨잖아요. 저 때문에 한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를 결혼해서 따로 가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혼자 두고 싶진 않았네요. 그런데 이게 여자들 입장에선 참 싫은 조건이었나 봐요.
몇 번 맞선을 봤지만 합가 얘기를 꺼낼 때마다 여자들은 난색을 표했어요. 어떤 여자는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군요. 상철 씨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외아들이 호러번이면 여자들이 대놓고 찜찜해하는 조건이에요. 영화 올감이 유명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상철 씨 어머님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 시집살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합가까지 한다? 어느 여자가 그걸 좋다고 하겠어요? 뭐 고부관계가 마냥 편한 관계는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 엄마 그렇게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그럴 분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요.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 해본 마음 약한 분이세요. 아, 그러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남자들 열의 9이 자기 엄마는 다르다고 한다는 거. 정말로 다 그렇게 좋은 엄마들 뿐이면 시집살이로 피눈물 흘리는 여자들이 왜 그렇게 많겠어요? 아무리 저희 엄마는 좋은 분이라고 해도 여자들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어요. 뭐 여자들의 그런 입장도 이해는 갔습니다. 대한민국 시집살이와 고부 갈등의 역사는 참 유구했으니까요. 자기 엄마는 다르다고 말하는 남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렇지만 저희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미래의 배우자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 뿐이 아니었거든요. 합가 얘기를 꺼낼 때마다 됐다고 손살에 치는 분위기도 했고요. 며느리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 신혼집엔 걸음도 않겠다고 저 장가만 가면 자기도 자기 인생 살겠다 누누이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다만 제가 저희 엄마 혼자 사는 걸 두고 보는 게 싫어서 모시고 살겠다 결심했을 뿐이죠. 물론 그만큼 저도 미래의 처갓집에 잘할 생각이었고요. 어쨌든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마침내 저도 제 운명의 상대를 만났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만난 건 아니었고요. 회사 남자 동기들과 술을 먹던 중에 옆자리 테이블 여자들과 합석을 했는데요. 그중 한 명과 서로 마음이 맞아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만나다 보니 사귀게 됐지 뭡니까. 저보다 4살 연하에 토끼를 닮은 귀여운 외모를 가진 여자였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답지 않게 저희 엄마 모시고 사는 것도 좋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릴 때 일찍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생기면 꼭 저희 돌아가신 엄마랑 못 해봤던 거 다 해보고 싶었어요. 같이 쇼핑도 하고 떡볶이도 만들어 먹고 목욕도 하고. 전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건 상관없어요. 아니 오히려 좋아요. 기왕 말 나온 김에 한번 얼굴 뵙고 인사드릴까요? 저 진짜 예쁨 받는 며느리 될 자신 있는데. 이 여자다 싶었어요. 놓치면 평생 후회하겠다 싶어서 바로 엄마에게 소개도 하고요. 만난 지 반년 만에 서둘러 식을 올렸죠. 아내와 사전에 협의했던 것처럼 따로 신혼집은 구하지 않았고요. 엄마랑 살던 아파트에 따로 신방만 마련했어요. 아내는 연애 시절 얘기했던 대로 저희 엄마에게 참 잘했습니다. 고부 둘이서 같이 장도 보고 쇼핑도 하러 다니고요. 저만 쏙 빼고 단둘이 1박 2일로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요. 셋이 밖에 나가면 아내랑 엄마가 친모녀 사이인 줄 알고요. 제가 사위라고 생각할 정도였네요. 엄마도 싹싹하게 구는 아내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 없다면서 반찬도 아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만들어 주시고요. 아내 속옷 빨래까지 뭐 어떠냐면서 자신이 다 하셨어요. 또 반찬 가게 하면서 모은 돈으로 아내에게 자주 용돈도 주곤 하셨고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 일로 바쁜 저 대신에 옆에서 수발 들어준 것도 다 엄마였죠. 사실 주변에선 제가 아깝다는 말도 많이 했어요. 아내는 고졸에 원래 작은 중소기업 다니던 사람이라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요. 장인어른도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나름 결혼 잘했다 생각했네요.
이 다른 건 몰라도 아내가 저희 엄마한테 참 잘했으니까요. 늘 딸처럼 살갑게 굴고 모시고 사는 것도 기꺼워하는 게 어디 쉽나요? 그래서 아내에게 늘 고맙단 말도 많이 했고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때면 나름 값비싼 명품 선물도 해주곤 했네요. 하지만 결혼한 지 6년 차가 됐을 때 화목했던 저희 가정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겼어요. 그 시작은 다름 아닌 엄마의 교통사고였죠.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로 출근하시다 그만 오토바이에 치여 한쪽 손을 못 쓰게 될지 뭡니까? 보험금은 물론 운전자에게 위로금까지 따로 받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엄마의 한번 망가진 손은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됐는데 나름 후속 처치도 빨랐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았는데 말이죠. 그래도 죽은 신경을 온전히 다 살릴 수는 없어 손가락 3개는 따로 실리콘 의수를 맞춰야 했네요. 엄마는 사고 이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감히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자기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또 저와 아내에게 짐이 될 걸 염려하기도 하셨고요.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글쎄 퇴원할 쯤이 되자 갑자기 따로 사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참 서운했네요. 엄마도 참, 이제 와서 무슨 따로 살재. 엄마 손이 그런데 어떻게 따로 살아? 말이 되는 소리래. 그러니까 더 따로 살아야지. 내가 손이 이런데 요리를 할 수 있겠니? 빨래를 할 수 있겠니? 너도 너지만 어머니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면 내가 나눠서 하면 되지. 어차피 수환이도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손도 덜 갈 텐데. 그동안 나도 그 사람도 엄마가 집안일 다 해줘서 편하게 지냈던 게 사실이잖아. 이제라도 그 은혜 갚아야지.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린 가족이잖아. 힘들고 약해져 있을 때도 함께 헤쳐나가는 게 가족 아닌가? 그래도 어멈 생각은 다를 수 있잖니. 그 사람 들으면 서운할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엄마를 얼마나 따랐는데 나보다도 더 친자식처럼 모시잖아. 오늘도 엄마 온다고 한상 가득 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간신히 엄마를 설득해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렇게 싫다 하시더니만 막상 집에 오니 마음이 편해졌나 봐요. 얼굴이 환해져선 역시 집이 최고라 하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요. 이후 엄마는 반찬 가게를 완전히 정리하고요. 집에서 최대한 손을 덜 쓰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네요. 그렇다고 엄마가 집안일에서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었어요. 손주 등하원을 돕기도 하고요. 간단한 반찬 만드는 거나 세탁기 돌리는 것 정도는 손수하셨죠. 그래서 저는 영락없이 엄마 상태가 괜찮아졌다고만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한 3달쯤 지났을까요? 하루는 아내가 퇴근한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여보, 오늘 어머님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아직도 따로 나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던데 그 소원 그냥 들어드리는 게 어때?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따로 나가 살고 싶대? 뭐 은근슬쩍 물어보니까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으신가 봐. 당신도 알지? 어머님 손 그렇게 되신 이후로 사람들 시선 때문에 외출도 잘 안 하시는 거. 근데 아무래도 집에 계속 있으면 나도 있고 수환이도 있고 영 편하지가 않으신가 봐. 친구들 불러다 자유롭게 놀기에도 영 그렇고. 그래? 나한텐 그런 내세가 없으셨는데. 일단 내가 엄마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 그 주 주말에 바로 엄마와 대화를 나눴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또 따로 나가 살고 싶단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내 말처럼 손 때문에 외출은 아무래도 꺼려지는데 집에서 편하게 친구들 불러다 시간 보내고 싶다고요.
그걸 굳이 따로 나가 살면서 그럴 이유가 뭐예요? 수환 엄마가 눈치 주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냥 편하게 친구들 부르세요. 아유, 글쎄 그래도 마음이 영 편하지가 않다니까. 단순히 친구들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 애비 그렇게 가고 너 다 키워 이제 손주까지 봤는데 나도 혼자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아무 말 말고 좀 들어주렴. 엄마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본인 이야기를 얘기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쯤 되니 저도 더는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는 처음에 자신이 집을 구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아파트에서 엄마가 20년 가까이 사셨거든요. 이 손도 불편하신 양반이 거처까지 달라지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나가겠다고 했어요. 이 대단지 고급 아파트라 노인네 혼자 살아도 불편할 게 없기도 했고요. 안 그래도 아들 초등학교 문제로 이사를 고민했던지라 아내도 순순히 그러자 했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따로 집을 구해 나와 살게 됐어요.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일하긴 했는데요. 서울 집값이 어지간히 비싸야죠. 게다가 아내가 살고 싶어 하던 동네가 학군이 좋아서 그런지 아파트 하나도 몇 억은 가뿐하게 넘기더군요. 결국 아파트는 무리다 싶어서 작은 빌라 전세를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아내가 그건 다른 애엄마들한테 창피하다고 곧 죽어도 대단지 아파트로 가야 한다고 우기더군요.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형편에 이 지역 아파트는 무리야. 대출 풀로 받아도 매매는커녕 전세도 힘들다고. 그냥 일단은 빌라에서 시작하고 차근차근 돈 모아서. 글쎄 싫다니까. 그럼 창피해서 못 산다고. 당신도 참. 다른 사람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해? 그냥 다른 사람들이면 창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근데 다 같이 또래 애들 키우는 애엄마들이잖아. 여기 엄마들 같은 아파트 사는 거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해준대. 애들한테도 쟤네 집 가난하다고 그래서 빌라 산다고 같이 놀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 수환이 왕따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여기 아파트로 들어가야 해. 아내의 고집에 결국 저희 식구는 대단지 아파트 월세로 들어갔어요. 한 달 월세와 관리비로만 수백이 깨졌지만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제가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니 아들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두 눈 딱 감고 버티기로 했죠.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로 아내의 교육열엔 더욱더 불이 붙었어요. 아내는 본인이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일까요? 어떻게든 아들을 명문대, 그것도 의대에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학원에, 과외에 아들을 쉼없이 공부시켰죠. 솔직히 혼자 독학해서 명문대에 들어갔던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는데요. 아내 말로는 그렇게 혼자 힘으로 좋은 대학 가는 시절은 다 지났다고 하더군요. 요즘 시대가 당신처럼 편하게 공부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줄 알아? 내신 대비에 논술에 수능에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그러려면 무조건 사교육이랑 엄마들 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다 끝났단 말이 괜히 있겠어? 두고 봐. 난 어떻게든 우리 수환이 의대 보내고 말 거니까. 하지만 아내의 열정을 아들은 영 따라가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진 그래도 그럭저럭 엄마 말을 들었는데요. 중학교 들어가 머리가 좀 굵어지고 나니 반항을 하더군요. 자긴 공부가 정말 싫다면서요. 난 의사 되기 싫어. 웹툰 작가 하고 싶단 말이야. 그냥 나 미술학원 보내주면 안 돼, 엄마? 웹툰 작가도 돈 잘 벌어, 진짜야. 얘가 무슨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웹툰 작가도 성공해야 돈을 잘 버는 거지. 안 그러면 손가락만 쪽쪽 빤다고. 그에 반해 의사는 어떤데? 일단 되기만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그냥 벌 수 있어. 그리고 어디 가서 웹툰 작가라고 하는 것보다 의사라고 하는 게 더 폼나지 않니? 의사라고 하면 사람들 대우부터 확 달라져, 수아나.
아이, 그럼 엄마가 의사하든가. 난 의사 안 해. 그림 그릴 거야. 아내와 아들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저도 취미에 안 맞는 공부만 하는 아들이 안쓰러워서 아내에게 적당히 하라고 했는데요. 아내의 욕심과 집착은 생각보다 더 컸어요. 급기야 아들을 기숙학원에 보내 가둬두고 공부만 시키려고 하더군요. 결국 견디지 못한 아들은 가출을 감행했고요. 여기서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요. 그쯤 되니 결국 아내도 아들을 의대에 보내는 건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면서 아들에게 딱 신경을 끊고요. 그 뒤로는 집에 들어누워 아무것도 안 하더군요. 다행히 아들은 아내의 집착에서 해방돼 미술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많이 상태가 좋아졌는데요. 문제는 아내였어요. 그 뒤로 모든 삶의 의지를 잃은 사람처럼 밥도 잘 안 먹고 외출도 꺼리더군요.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예상했던 대로 우울증이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아드님한테 자기를 투영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신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사라져서 우울해지신 거고요. 약도 약이지만 남편분이 옆에서 잘 챙겨주셔야 해요. 부부 둘만의 취미를 만들어 시간을 보내도 좋고요. 의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일이 바쁘단 핑계로 아들 교육을 너무 아내에게만 맡겨놓은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뒤로 회사 일을 좀 줄이고요. 아내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차피 아들이야 다 커서 부모랑 다니는 걸 질색하겠다. 계절마다 1박 2일로 부부 여행도 가고요.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뮤지컬도 많이 보러 다녔죠. 그런 제 노력 덕분일까요? 아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밝아졌고요. 정신과 약도 더는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상태가 호전됐어요.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하루는 아내가 뜻밖의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우리 이사 가면 안 될까? 어? 갑자기 웬 이사? 그냥 나 이제 여기 살기 싫어. 이 집 살면서 좋았던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 어차피 이제 수환이 의대 갈 것도 아닌데 굳이 학군 좋은 동네에서 살아야 할 이유도 없잖아. 다른 친했던 엄마들 마주칠 때마다 괜히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렇겠네.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 그래, 까짓거 이사 가지 뭐. 어디로 갈진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냥 우리 옛날 집으로 가면 안 돼? 어? 옛날 집? 엄마 사는 그 아파트 말하는 거야? 나 그 동네가 참 좋았거든. 고즈넉하니 사람도 적고 그 아파트도 오래되긴 했지만 관리 잘해서 새 집 같았잖아. 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 그럼 다시 합가를 하자는 말이야? 아니, 그건 내가 불편하고. 이 나이에 내가 또 어머님 모시고 살아야겠어? 그냥 어머님더러 다른 집 알아보라고 하면 안 돼? 어차피 그 집 어머님이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 아내의 말에 솔직히 좀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우울증을 겪은 이후로 아내가 좀 아이 같아지긴 했는데 설마 하니 대놓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때를 쓸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그건 좀 그렇지. 어쨌든 그 집은 우리 엄마 집인데 내가 일단 그 근처 다른 집으로 한번 알아볼게. 응? 왜? 어머님한테 일단 얘기는 한번 해봐. 어차피 어머님도 그 집 나중에 우리한테 물려주려고 했잖아. 일단 알겠어.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일단 아내에겐 대충 알겠다고 얘기하고요. 따로 엄마가 살던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장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동안 집 월세며 애 교육비로 돈도 별로 못 모으고요. 아내 치료비다 보다 돈도 꽤나 써서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그 동네 아파트를 매매하는 게 영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세로라도 들어가야겠다 결심했는데요. 웬걸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한테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신이 이사 갈 테니 집으로 들어오라면서 말이죠. 알고 보니 아내가 저 모르게 엄마한테 연락해선 제게 했던 말을 똑같이 했죠 뭡니까. 솔직히 아내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대놓고 엄마한테 같이 살기 싫으니 집만 내놓고 나가라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아내가 아파서 그런 걸 어떡하냐고 이해하자고 하더군요. 자기는 정말 괜찮다면서요. 그런 엄마에게 어찌나 미안하고 고맙던지 엄마의 눈물 나는 배려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저희 부부가 경제적으로 힘든 걸 알고 아예 집을 물려주셨어요. 명의를 돌려주시고 자신은 작은 빌라 하나를 월세로 얻어 나가 살았죠. 장애인 복지로 나오는 돈이 좀 있어 괜찮다면서 말이에요. 참 남들이 알면 불효자식이라며 손가락질해도 할 말이 없었네요. 하지만 당시 전 아내의 우울증이 재발할까 두려운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엄마도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일단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단 원래 살던 집으로 다시 들어갔고요. 아내가 원하던 대로 인테리어며 가구도 싹 다 새로 해줬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정말로 기뻐했어요. 이제야 좀 살 것 같다면서 예전처럼 혼자 외출도 하고요. 조금씩 집안 살림에도 다시 손을 대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아내가 회복됐다는 기쁨도 아주 잠깐이었어요. 또다시 저희 가족에게 커다란 불행이 찾아오고야 말았으니 그건 바로 엄마의 위암 발병이었어요. 근래 들어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하시긴 했는데요. 설마 하니 암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너무 늦게 발견한 건 아니라서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치료비였어요. 엄마가 젊을 적에 먹고 사는 게 바빠 이렇다 할 보험 들어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술비도 항암 치료비도 전부 생으로 내야 했는데요. 그 비용만 수천만 원에 달했네요. 차마 엄마한테 수술비가 없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전 재산이었던 집을 저희에게 물려준 뒤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처지였으니까요. 결국 고민 끝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봤는데요. 이미 집과 옛날에 아들 교육비 문제로 대출을 한도까지 받은 상황이라서요. 더는 신용대출이 힘들다 하더군요.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안 되겠냐며 사정하니 은행원이 집 담보대출 상품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집값이 그 사이 많이 올라서 20억 원 정도 했는데요.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래도 엄마 치료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집 담보로 대출을 받고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도 설명했네요. 저는 당연히 아내도 잘했다고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제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달랐어요. 뭐? 그래서 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단 말이야? 전에 대출 받은 것도 아직 다 못 갚았는데 여기서 또 빚을 늘리면 어떡해? 당신 제정신이야? 아이, 그럼 어떡해? 당장 엄마 수술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병원에서 이대로 수술 미루면 암세포 더 커질 수 있다고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 엄마 수술 담당하는 의사 인기도 많아서 예약 잡기도 힘들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상의는 미리 했어야지. 당신 말이 좋아 대기업 회사원이지 몇 년째 연봉 동결이잖아. 일하는 시간도 많이 줄여서 월급도 반토막 났고. 근데 그 많은 빚을 다 어떻게 갚아? 사람이 자기 능력이 되는 만큼만 빚을 내는 게 상식 아니야? 아내가 능력 운운하면서 저를 깎아내리니까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남잔데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간만에 아내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대꾸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내 탓이야? 당신 아프니까 집안 살림도 거진 내가 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 그럼 뭐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정신적으로 많이 아팠잖아.
남편으로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걸로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월급 적은 걸로 뭐라고 하니까 그렇지. 어쨌든 내가 따로 알바를 해서라도 빚은 다 갚을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이게 뭐 사채도 아니고 1금융권에서 집 담보로 잡고 대출 받은 것 뿐이야. 만약 못 갚는다고 해도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크게 문제될 거 없어.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별 소용은 없었어요. 제 말에 아내는 오히려 더 흥분해선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러니까 왜 집 담보로 대출을 받냐고? 결국 그 빚 못 갚으면 우리 집이 넘어간다는 거잖아. 내가 이 집을 얼마나 아끼는지 당신도 알잖아. 근데 왜 네 엄마 치료하는데 우리 집을 팔아? 너희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결국 아내는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에게 네 엄마 운운하면서 막말을 쏟아내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충격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맞는지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당신, 그게 할 말이야? 아버님이 아픈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봐. 당신 마음이 어떻겠어? 여기서 역지사지가 왜 남아? 우리 아빠는 네 엄마랑 다르게 안 아프고 멀쩡하거든? 솔직히 너네 엄마 손 그렇게 다치고 나서 얼마나 내가 귀찮아졌는 줄 알아? 다른 집은 자식들 힘들 때 돈 척척 빌려주고 손주도 봐준다는데 그 여잔 대체 뭐라는 거야? 늙어서 지 몸 하나 관리 못해서 계속 그렇게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도 죄야.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아내의 마지막 말에 결국 머릿속에 남아있던 한 가닥 이성의 끈마저 뚝 끊어졌어요. 저는 기어이 바락바락 악을 쓰는 아내의 뺨을 때리고 말았네요. 놀란 아내가 뺨을 감싸주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 지금 날 때린 거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때린 건 미안해. 근데 당신도 지금 선 넘었어.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 그럼 우리 엄마들은 죽으라는 거야? 우리 엄마 지금 암이야. 당장 내일 돌아가셔도 이상할 게 없다고.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알기나 해? 애초에 우리 그 엄마 혼자 두고 분가하지만 않았어도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잘 지내시는지 확인만 했어도 우리 엄마 암 안 걸렸을지도 몰라. 당신은 며느리로서 죄책감도 안 들어? 그저 이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 그것만 화가 나? 당신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애초에 이 집이 왜 우리 집이야? 우리 엄마 집이지. 당신이 이 집 사는데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집이라면서 권리를 주장해? 분노로 덜덜 떨면서 간신히 말을 뱉어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도 아내는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었나 봐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치면서 또다시 대거리를 하더군요. 이미 물려줬으면 끝이지. 명의가 네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부재산은 공동재산인 거 몰라? 이혼해도 분할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집은 절반이 내 집이나 다름없어. 근데 왜 내 권리를 주장 못하는데? 됐으니까 대출받은 돈 당장 은행에 도로 갖다 줘. 난 빚질 생각 절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너네 엄마가 절절하면 너 혼자 효도해. 괜히 나한테 낄 생각 말고. 말해두는데 난 너네 엄마 간병할 생각 절대 없어. 괜히 일핑계로 나한테 떠넘길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마.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내와는 더 이상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됐다. 내가 짐승이랑 무슨 말을 하겠냐? 뭐? 지금 내가 짐승이라는 거야? 야, 너 거기서 거기 안 서? 바락바락 악을 쓰는 아내를 뒤로하고 말없이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수술비를 수납하고 엄마를 만났죠. 홀로 병상에 누워있던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꼭 잡아주시더군요. 아이 바쁠 텐데 뭐하러 왔어? 엄마 수술 혼자 잘 받을 수 있다니까. 그냥 엄마 얼굴이나 보려고 왔지. 따로 살면서부턴 통 못 찾아뵀잖아.
미안해, 엄마. 아이고, 우리 아들 철들었네.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힘든 상황에서 엄마를 봤기 때문일까요?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참으려고 해도 한 번 터진 울음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저도 모르게 엄마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죠. 놀란 엄마는 무슨 일이냐면서 저를 달래다 문득 아내 얘기를 꺼내더군요. 왜 그래, 상철아? 너 혹시 어멈하고 무슨 일 있었니? 그렇게 묻는 엄마의 표정은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직감적으로 엄마가 뭔가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한테 집을 빼앗았을 때처럼 저 모르게 또 연락해서 뭐라고 한 건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혹시 수환 엄마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어? 수술비 때문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왜? 어머니 수술비 가지고 뭐라고 했어? 돈 없다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왜 갑자기 수환 엄마 얘기는 꺼낸 거야? 제 질문에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더군요. 확실한 건 아닌데, 너 권 집사 알지? 엄마 오랜 친구. 알지, 권 집사님. 근데 그분이 왜? 실은 권 집사가 엊그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거든. 그 양반 요즘 취미가 등산이라서 자주 산에 오르는데 거기서 글쎄 어멈을 봤다지 뭐냐? 근데 어멈이 혼자가 아니고 다른 남자랑 같이 있었대. 뭐? 다른 남자? 그래. 둘이 팔짱 끼고 걷는 게 딱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다고. 혹시나 싶어서 몰래 계속 뒤를 따라다녔는데 글쎄 산을 오르다 말고 둘이 숙박업소로 들어갔다지 뭐냐. 생각지도 못한 일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물론 아내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설마 아내가 바람이 났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건 아니래? 나도 몇 번을 물어봤는데 아니래. 권 집사가 실제로 어멈 만난 적도 있잖니. 어멈이 확실하다고 한번 잘 알아보라고 하더라.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경악스러운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괜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실은 말이다. 내가 갑자기 집 나오겠다고 했던 거 어멈 때문이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람이 왜요? 내가 손 그렇게 되고 난 뒤로 집안일을 거의 못했잖니. 그래서 너한테 말은 못했지만 어멈이 눈치를 많이 줬어.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밥 많이 먹는다고 눈치 주고 먹고 나서 설거지 하나 안 한다고 눈치 주고 아주 자기가 상전을 모시고 산다며 혼잣말로 욕에 욕을 얼마나 하던지. 그래서 어떻게든 민폐 안 끼치려고 수완이 등하원도 시키고 간단한 집안일도 하고 했는데 그게 어멈 성에는 안 찼나 보더라. 하루는 나 붙잡고 따로 나가 살 생각 없냐고 그러길래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러겠다고 하는 거야. 너한텐 절대 말하지 말라고. 안 그럼 수완이 데리고 이혼하겠다고 해서 참은 거고. 마침내 드러난 아내의 충격적인 실체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가 다른 놈하고 바람이 났다는 것보다 저희 엄마에게 함부로 굴었다는 것이 더 화가 나더군요. 어쩐지 손도 불편한 엄마가 갑자기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분가한 다음 엄마를 나 몰라라 했다니 정말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서 분노같이 밀어오르더군요. 나 왜 진작 말 안 했어? 알았으면 바로 이혼했을 텐데. 이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수완이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 나만 참으면 되는 걸. 근데 권 집사 얘기 들으니까 나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래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일단 어멈하고 얘기 한번 해봐. 알겠어. 엄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엄마 몸만 신경 써.
저는 엄마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먼저 잠자리에 든 상태였고요. 아내 혼자 거실에서 술을 먹고 있더군요. 이미 소주 한 병을 거진 비운 뒤라 그런지 아내는 좀 취한 것 같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미간을 확 찌푸리면서 언성을 높이더군요. 말도 없이 어딜 다녀온 거야? 당신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멋대로 구는 것도 정도 같아.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바가지를 긁기 바빴어요. 그런 아내를 무시하고 안방으로 들어갔고요. 마침 협탁 위에 놓여있던 아내의 핸드폰에 바로 손을 뻗었죠. 뭐야? 남의 핸드폰을 왜 건드리고 그래? 내놔. 이리 주라고! 뒤따라온 아내가 핸드폰에 뭔가를 숨겨둔 사람처럼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역시나 엄마 말처럼 뭐가 있긴 있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아내를 밀치고 방에서 몰아낸 뒤 문을 걸어 잠갔어요. 핸드폰엔 예상했던 대로 잠금이 걸려 있더군요. 하지만 늘 핸드폰을 손에 달고 사는 아내 덕에 저도 옆에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핸드폰 잠금 패턴을 외우게 됐거든요. 기억나는 대로 손을 움직여 보니 바로 잠금이 풀리더라고요. 마음을 단단히 먹은 후 본격적으로 아내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문자 기록부터 통화 내역, 사진첩 등 하나씩 파헤칠수록 충격에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엄마 말처럼 정말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심지어 기가 막히게도 그 상대는 제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워낙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 식구들끼리 단체로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했는데요. 저랑 그 친구 와이프 모르게 둘이서 바람이 났던 겁니다. 둘이 나눈 문자는 차마 여기 옮겨 적을 수도 없을 만큼 외설적이고 더러웠고요. 사진첩에도 숙박업소에서 단둘이 찍은 것 같은 사진이 한가득이었네요. 일단 급한 대로 문자 내역과 사진들을 제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아내는 그때까지도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면서 핸드폰 내놓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요. 막상 제가 나가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핸드폰을 던지듯이 건넸습니다. 언제부터야? 뭐가? 그 새끼랑 바람난 거 언제부터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대체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핸드폰 다 봤어? 내가 여기로 그 새끼랑 그 새끼 와이프 불러서 사자되면 해야 이실 짓고 할래? 제 고함에 아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내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눈알만 굴리다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라. 응? 당신이 잘못한 걸 알긴 알아? 그래서 언제부턴데? 누가 먼저 꼬신 거야? 당연히 그 사람이지. 난 정말 싫다고 했어. 근데 작년에 다 같이 놀러 갔을 때 그 사람이 술 먹고 강제로... 진짜야. 그 뒤로도 당신한테 같이 잔 거 다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났던 거라고. 아내와 그 상간남의 관계는 제 생각보다 더 오래됐더라고요. 작년 봄에 부부 넷이 애들 두고 1박 2일로 캠핑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저랑 그 새끼 와이프는 피곤해서 일찍 자고 둘이서만 늦게까지 술을 먹었거든요. 다음날 아내 상태가 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설마 제 친구 놈이랑 붙어 먹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분노로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보던 아내가 슬며시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당신 내 말 믿어주는 거지? 알잖아, 나 정말 당신뿐인 거. 그래서 당신은 그냥 억지로 당했다 이거야? 당연하지. 내가 당신 두고 당신보다 못한 그 자식한테 마음을 줄 이유가 없잖아.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당장 그 새끼 찾아가서 반 죽여놓고 경찰에도 신고해야겠어. 저는 그대로 아내를 뒤로하고 현관 쪽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기겁하면서 제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여보, 왜 그래? 굳이 그렇게 일 키울 필요 없잖아. 이제 다신 그 자식 안 만날게.
그 자식도 당신한테 들켰다고 얘기하면 더는 연락 안 할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응? 내가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지 와이프가 친구한테 당했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병신 호구밖에 더 돼? 당신이야말로 가만히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한때는 친구였던 아내의 상간남에게 연락했어요. 전부 다 알았다고 회사에 다 알리기 전에 당장 튀어오라고 하자 그 자식은 1시간도 안 돼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리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바로 주먹부터 날렸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해가지고 힘이 좋은 편이거든요. 반면 상간남은 비리비리한 멸치 같은 놈이었고 말입니다. 놈은 제 주먹 한 방에 코가 깨져 뒤로 넘어갔고요. 겁에 질린 얼굴로 절 보며 설설 기더군요. 미안하다 상철아. 내가 정말 그래서는 안 됐는데 제발 용서해 주라. 응? 오늘부로 다신 네 앞에 안 나타날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남의 가정은 박살내놓고 네 가정은 지키고 싶나 보지? 웃기지 마 이 새끼야. 그리고 너 싫다는 우리 와이프한테 억지로 관계 강요하고 그 뒤로도 쭉 나한테 알린다 협박했다면서? 내가 이대로 가만히 넘어갈 것 같아? 너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민형사 걸 수 있는 건 다 걸 거야. 각오해! 그러자 상간남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군요. 뭐? 강제? 네 와이프가 그래? 내가 억지로 한 거라고? 웃기네 진짜. 술 먹고 먼저 꼬리친 게 누군데? 그러자 제 뒤에서 잠자코 숨죽이고 있던 아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어머,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을 해? 내가 언제 당신한테 꼬리를 쳤어? 당신이 먼저 나 꼬셨잖아. 그리고 계속 만나자고 나 협박한 거잖아. 인연이 진짜 그걸 말이라고. 어디서 나 혼자 생매장 시키려고. 야, 그날 술 취해서 먼저 나한테 입 맞춘 건 너야. 네 남편 재미없고 매력 없다는 둥 그런 말 하면서 나 꼬셨잖아. 네 남편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렸었는데 그거 나 만나면서 고쳤다고 한 게 누군데? 그게 꼬신 거야? 그냥 한탄한 거지? 그리고 먼저 키스했던 건 당신이었어, 내가 아니라. 차라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서 제발 이혼해달라고 빌었다면 기분이 좀 나았을까요? 딱 보아하니 둘은 육체적인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서로 사랑은커녕 쾌락을 위해서 만났을 뿐인 관계였죠. 제 앞에서 싸우는 연놈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더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년놈을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면서 입을 열었네요. 됐고,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조만간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연락할 테니까 기대하시고 어디 두고 보자고. 내가 너희들한테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여보, 진짜 왜 그래?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난 억울하다고. 제발 우리 집사람이랑 회사에 날리지 말아주라. 어? 내가 인연한테 당한 거야. 난 정말 너 배신할 생각 없었다고. 둘이서 쌍으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대로 두 년놈을 몰아내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밖에서 소란스럽게 굴던 것도 잠시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 둘 다 꽁지가 빠져라 도망치더군요. 순식간에 우정과 사랑을 동시에 잃고 나니 참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네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아파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남은 제 가족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일단 저는 바로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엄마 친구분 말씀이 다 맞았다고 아내와 이혼하겠다고 했죠. 엄마 수술이 끝난 다음 얘기할까 고민도 했는데요. 어차피 엄마도 그 친구분에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감춘다고 감출 수 있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혼하겠다는 제 얘기를 듣고도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내 그렇게 하라고 입을 여시더니 갑자기 미안하다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네요.
아이,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지. 여자 보는 눈도 없어서 어디서 그런 쓰레기 같은 여자를 데려와선 그동안 괜히 엄마만 고생시키고 내가 정말 엄마를 볼 면목이 없다. 됐다. 내가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네가 어멈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고 또 수환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다. 나만 참으면 되겠거니 하고. 근데 어멈이 다른 놈이랑 바람이 났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구나. 나한테 못하는 애가 너한테라도 잘할 리 없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그 친구분한테도 나중에 제가 따로 찾아뵙겠다고 전해주세요.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뭐라도 성의 표시를 해야죠. 그래, 넌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이혼에만 집중하거라. 엄마야말로 일단 수술이랑 항암 치료만 생각해요. 나머진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시죠? 저 이혼하면 저랑 수환이 이제 진짜 엄마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꼭 사셔야 해요. 다행히 엄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항암 치료도 경과가 좋아서요. 저는 이혼 소송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변호사를 잘 만난 덕분인지 재판 결과도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어요. 저는 아내와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고요. 아들 양육권과 친권도 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또 그 상간남을 상대로 꽤 큰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네요.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말이 맞긴 한가 봐요. 이혼 후 아내는 상간남에게도 버려져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요. 집에 틀어박혀 술만 먹다 간암에 걸려 오늘 내일 하고 있다 하더군요. 그 상간남도 이혼당한 뒤로 줄곧 혼자 살고 있는데요. 바람핀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해고당하고 지금은 공사판에 막노동을 하고 있다더군요. 반면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도 했는데요. 지금 아내는 전처와 달리 참 마음씨 따뜻하고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아들도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친자식인 것처럼 아껴주고요. 저희 엄마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진작에 이런 여자를 만났더라면 전처와의 그런 끔찍한 일도 없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죠. 부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일만 계속되길 바랄 뿐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